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거주하는 예순을 훌쩍 넘긴 할머니입니다. 저는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되던 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6남매를 키우셔야 했으니 형편이 넉넉할 리가 없었지요. 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학비를 대느라 저는 12살 때부터 남의 집 밭일을 다녔어요. 또래 친구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 저는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갔습니다. 가끔 그 시절이 서럽지 않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서러운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16살이 되던 해에 저는 부잣집 식모살이를 나가게 됐습니다.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우셨어요. 미안하다. 딸로 태어나서 고생만 시키는구나.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식모살이는 3년을 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그래도 저를 사람 취급해 주셨던 분이라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19살이 되던 해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처녀들과 함께 방직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 공장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공장 옆 정미소 집 아들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늘 묵묵히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공장 앞에서 기다려주고 제가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면 몰래 찐빵을 사서 건네주곤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인연을 만났고 22살 되던 해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미소 일을 이어받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정미소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남편은 참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던 때 남편은 서툰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누워만 있어. 내가 다 할게.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절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걸 흉으로 여기던 때인데 남편은 그런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 키웠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아이들 재우고 나서 남편과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다음 생에도 우리 부부로 만나자는 실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남편이 자꾸 소화가 안 된다며 밥을 잘 못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그냥 위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아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43이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곧 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야위어 가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어요. 숨을 거두기 며칠 전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나 없어도 애들 데리고 꼭 행복해야 돼. 울지 말고.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서럽게 울었어요. 어떻게 당신 없이 행복할 수가 있냐고.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44, 제가 39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저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었습니다. 당장 새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채소를 떼어다 팔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쉬면 그날 아이들 밥이 없었으니까요. 밤이면 이불 속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느그 아버지 몫까지 내가 다 할 거다. 그 말을 수도 없이 되뇌며 버텼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남편 산소에 찾아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대학 붙었어요. 당신이 봤어야 하는데 그렇게 남편이 없는 자리마다 저는 혼자서 그 사람 몫까지 기뻐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세 아이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남들은 제게 대단하다.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텼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다른 방법이 없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집안이 시끌벅적해지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서도 저는 가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을 느낍니다. 밤이 되어 혼자 잠자리에 누우면 아직도 남편의 온기가 있던 옆자리가 허전합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저는 여전히 남편이 그립습니다. 44, 그 젊은 나이에 저를 두고 떠난 그 사람이 지금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장롱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입던 낡은 점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년이 넘게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 왔더라고요. 옷깃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당연히 남편 냄새는 오래전에 사라졌겠지요. 그런데도 저는 그 옷을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안고 있는 것처럼요. 주머니 속에서는 빛바랜 종이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서툰 글씨로 적어둔 것이었어요. 여보 사랑해. 힘든 살림 견뎌줘서 고마워. 언제 써놓았는지도 모를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편지였는데 마치 그 사람이 지금 제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었을까? 같이 손주 재롱도 보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평범하게 늙어가는 부부의 모습을 저는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요즘도 저는 가끔 남편 산소에 갑니다. 가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한참을 앉아있다 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아서요. 돌아보면 참 기구한 팔자였다고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짧았던 남편과의 세월, 그리고 홀로 보낸 긴 시간까지.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사랑받았던 그 몇 년이 지금까지도 저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못다한 얘기나 안부 인사로 그리움을 달래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배경 영상은 양산 황산공원입니다.